대한민국을 이응자처럼 기준을 잘 전파하는 가장 중심의 도시, 그리고 우주에서 바라보면 이응자가 작게 보이면 훈민정음의 28글자 중에 지금은 안 쓴 하늘아라는 조그만 동그라미가 돼요. 그래서 지구 전체의 기준을 알려주시는 도시로 확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한글 문화도시로서의 세종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리고 세종의 미래,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한글 문화도시 세종의 그 찬란한 미래를 함께 그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 초대 손님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시간 준비를 했고요.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이 계절 풍성한 가을에 좀 물들여 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의 시인단체죠. 세종마루 시낭독회. 오늘 김영호 회장님이 특별히 시낭독을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며느리 바위라는 시를 준비하셨는데요. 전월산 며느리 바위의 전설을 바탕으로 며느리, 밑집게풀, 며느리 밥풀꽃, 며느리 바위로 이어지는 며느리의 그 고난과 또 한글로 이렇게 비화된 한글의 순환까지 담은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시어머니 꾸중세, 시아버지 호령세, 귀머거리 봉사 청맹관이 석삼년에 시커멓게 가슴 사겨 참은 덕으로 천둥번개 피해 산을 넘어내는데 오진 시부모 차마 외면하지 못해 그의 돌아보다 바위가 되었으니 미련보다 질기고 뜨거운 사랑이니 며느리 바위 무뚝하고 아름답도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글 창제가 전하는 창의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도 다이어리 우리 김경국 작가와 함께 세종실록의 실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한글 창제의 의의를 한 번 더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세종 시장님이신 최민호 시장님 모시고 문화도시로서 우리 세종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나갈 예정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두 분을 동시에 같이 모셔서 이렇게 셋이 저와 함께 토크 콘서트 이어갈 텐데요. 세종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첫 손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 꽃을 한 송이 피우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먼저 아까 타이틀이 되게 멋졌어요. 네, 그 타이틀 그대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인문학공장. 마이크가 인문학공장 공장장으로 소개해드리는 타이틀이요. 네. 제가 어제 소개할 때 인문학공장의 공장장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신기해해요. 인문학공장이 뭐예요? 삼성전자에서 디자인하셨다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모양, 사인, 표현된 것, 예쁜 것의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왜곡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디자인이 잘 된 거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디자인이 발달된 곳에서는 이런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 상품의 컨셉이 뭐예요? 그 상품에 만들어낸 기업은 철학이 있나요? 이런 걸 물어요. 그리고 묻는 질문이 예쁘네요 라고 가는 거예요. 먼저 모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의 D라는 단어가 대지근아래의 약자이기도 하고 가리키다라는 인문의 뜻을 가지고 있고 언어를 개념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이 발달된 곳은 이 과정을 고등학교 졸업하기 이전까지는 D를 학습시키고 대학에 가서 그것의 전문 분야인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와 건축 디자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의 D, 개념과 철학을 먼저 묻고 그것의 모양이 부합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문학공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고요? 디자인의 D가 인문학이고요. 사인이 그것을 산업화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를 키워내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인문학 공장을 차리고
공장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여러분, 작가님의 이색적인 자기소개 이해해 주십니까? 네. 역시나 글을 쓰시는 분이라면 자기소개도 이렇게 남다르다는 걸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삼성에서 20년 동안 디자이너로 계시다가, 예, 이제는 책을 디자인도 하시네요. 네. 네. 어떻게, 세종은 처음 오셨습니까? 아니면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세종을 처음 만난 거는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제 소개란에 써놨죠. 삼성그룹 전체에서 이건 회장의 경영을 연구하는 사람이 저와 한 분, 두 명이 있었어요. 한 18만 명 정도 중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건 회장의 경영을 연구하게 됐죠. 네. 저는 그 중에서도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디자인 경영을 연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디자인 경영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죠. 제가 이 연구를 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논문을 썼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한국인이 제일 저자로 등재된 90년 역사상 첫 번째 논문이 제가 쓴 논문이에요.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2저자고요. 근데 그 쓰는 과정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필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논문이 실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논문에는 오센틱한 진정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경영은 디자인 경영이 맞다.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의 디자인 경영과 다른 방식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의 구조를 밝혀줬어요. 이건 회장의 경영은 이 탑다운의 방식의 경영을 썼고 스티브 잡스는 방사형의 경영을 썼다.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경영은 연결이고 이건 회장의 경영은 성찰의 방식이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회장의 디자인 경영을 역사 관점, 문화 관점, 경영학 관점, 철학 관점 등등으로 연구를 하는 일을 3년 동안 했습니다. 네. 외부의 연구진과.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과제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한국인의 역사에서 삼성의 경영과 비추어서 연구할 만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태종과 세종의 창업과 수성의 리더십을 한번 연구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11년이 지나서 미도 다이어리라는 책으로 나오게 됐고요. 네. 저는 이 세종실록을 처음 읽던 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600년 전의 사람이 네. 디자이너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날 너무 충격이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의 말에 맨 첫 줄에 뽑아놨죠. 제 인생을 바꿔놨다. 그 글귀가 어떤 건지. 전체적으로. 어.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새로움을 만들 때 집요하게 파고들고 팩트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팩트와 팩트 사이, 팩트와 사람 사이에 있는 공간을 다루어요. 근데 이도의 대화가 공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귀천을 가리지 않았고 자기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가까이 불러 인정해서 말했고 그리고 자기와 대화를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름답다 그러나 라고 보듬는 말을 했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의견에 부합되는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칭찬해요. 그리고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큰 일을 만들어가고 등등의 방식이 디자이너가 새로움을 만들 때 쓰는 방식과 너무나 같아요. 네. 그리고 한자로 쓰여 있을 뿐이지 한글로 해석하면 현재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종의 왕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쭈었는데 디자인 띵킹까지 이렇게 갔는데 마치 숙명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마치 뭔가 이렇게 폴리듯이 세종이 오시진 않았을까? 네, 제가 말 길게 하는 거 자제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부연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좋고, 오늘 몇 번째 오신 거예요? 세종에 지금까지 온 세종은 세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와보셨군요. 오늘 본 세종은 다릅니다. 네. 네, 시장님도 계시고 네, 재단 사장님, 재단님 계시고 네. 여러분들도 계시고 예. 네, 그렇군요. 이 세종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네,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글 쓰시는 데에 큰 영감을 주는 오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자이너로서 이제 작가로 변신하고 또 세종대왕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제 쓴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도 덧붙여 주실 말씀은 없고요.
제가 디자이너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부분에서 가졌으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의 글은 같아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사실을 전하는 방식과 사실 사이의 공간을 전하는 방식. 3인칭의 글과 1인칭의 글이 있죠. 근데 한국에서 출판된 역사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3인칭의 글이에요. 근데 디자인이 발달된 곳에 가면요. 50% 정도의 책이 1인칭의 글이 있습니다. 네. 역사책인데. 왜 그럴까요? 3인칭의 글은 학자들이 주었어요. 팩트를 다루고 팩트를 뎁스 있게 다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간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 사실이 몇 년도에 있고 하는 그 팩트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죠. 그런데 이 역사를 다루는 과목은 그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냐면 1인칭을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3차 대전이 일어났다. 그러면 3차 대전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억하게 하지 않아요. 왜? 인터넷으로 찾으면 나오니까. 그 3차 대전이 나와 연결된 지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것에 글을 쓰게 하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이어가게 하는 교육을 시켜줘요. 네. 이것이 1인칭의 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의 1인칭을 찾아내려 했었고 사실 3인칭의 글을 쓴다 그러면 3년 만에 쓸 수 있었죠. 근데 1인칭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33년의 기록을 주고 봅니다. 그럼 33년의 기록 동안 똑같은 말을 1년 차에도 했고 10년 차에도 했고 20년 차에도 했고 30년 차에도 한다면 이 말을 똑같이 써낼 수가 없어요. 1년 차에 경험이 없던 왕이 10년 차에 경험이 생기고 20년 차에 숙달이 되면 그 사람의 말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져야 되고 감정이 달라져요. 그럼 그 감정을 다르게 풀어내고 이도의 감정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정황이 어때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한 9년 정도 걸린 것 같고 그것을 쉽게 풀어쓰는데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인칭의 글은 읽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읽다 보면 전문 용어가 툭툭 튀어나오고 그 전문 용어를 읽기 위해서 밑에 각주를 달아야 됩니다. 그럼 사람의 눈이 소설을 읽듯이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툭 떨어졌다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감정의 흐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흐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주를 빼는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사자성어를 철저히 배제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전문 용어들을 현대어로 바꿔놔야 합니다. 그리고 팩트에 실린 감정선을 쉽게 풀어놔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33편 33년의 글을 쓰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꼬박 걸린 것 같아요. 9년을 생각하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글을 쓰시고 총 11년을 이렇게 이제 가지셨는데 앞서 이제 계속 우리 작가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종의 생각법이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작업법, 디자인 쓰임과도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세종 이도의 삶을 현대로 데려와서 우리도 좀 이제 힌트를 얻어보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11년 동안 공부를 해오신 건데 그 과정에서 이도라는 어쨌든 그 당대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깊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작가님이 캐치하신 가장 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거를 두 개로 말해드릴까요? 네. 제가 이 책을 사인해 드릴 때 묻고 답하는 이도의 인생길이라는 사인을 해드립니다. 이도의 삶은 묻고 답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삶이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경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답과 경영의 답 두 가지로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의 삶의 답과 경영의 답이 같이 들어갈 텐데요. 이도의 삶의 답은 슈리였습니다. 슈리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마음심경의 피혈자. 이걸 한국말로 해석하면 한글로 해석하면 내리사랑이 됩니다. 피가 땡기는 부모의 마음. 그 피가 땡기는 부모의 마음으로 소민을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백성이라고 쓰지 않고 소민이라고 쓰는 이유는 백성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은 노동자이기도 하고 서민이기도 하고 지배당하는 소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농민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것을 퉁쳐놓고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슈리라는 개념은 소민이라는 개념과 어울리고 소민은 유학에서 나온 단어예요.
작고 작아서 보잘것없는 백성들. 이 소민을 슐해라 하는 게 신하들에게 주문한 거였어요. 피가 땡기는 내리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민을 다뤄라. 그래서 이 소민을 다룰 때는 두 가지 방식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사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애민과 여민입니다. 애민이라는 것과 여민이라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있어요. 애민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멀어져가는 신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하니 가거든 슐해라. 반드시. 그 결과로 즐거움을 줘요. 슐한 결과가 백성이 즐거움을 느꼈다고 하면 그것이 너희들이 슐했다고 나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애민입니다. 여민은 중앙정부의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어로 얘기하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상머리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줄 때는 서민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소민에게, 노동자에게, 농민에게 다가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어본 것을 가지고 내게 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도절자라고 합니다. 네. 신하들이 슐해라, 여민해라고 했을 때 신하들의 답에 절도절자가 들어있으면 굉장히 디테일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절도절자는 어떤 글자냐면 항아리 밑에 쌀을 주인이 부을 때 항아리에 밑에 벌레가 이미 들어가서 있고 벌레가 쌀을 밑에서부터 먹고 올라와서 주인이 쌀벌레를 보게 되는 순간 그 쌀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 왕한테 왔다라는 표현을 절도절자 한마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민입니다. 그래서 여민은 더불어 여자를 쓰죠. 네. 두 번째는 이도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도는 적으로 살다가 정이라는 결과를 만들고 종이라는 방법을 써서 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 종, 정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이도가 얘기하는 적은 태조 아버지가 이도를 왕을 시킬 때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내 아들은 적중할 줄 안다. 적중은 알맞을 적자예요. 알맞다는 것은 한 점에 그칠 줄 안다는 것인데 한 점에 그친다는 것은 그 사람밖에 몰라요. 왜?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행동거지로 바를 정자가 됩니다. 바를 정자는 멈출 지에 한 점을 찍어 놓는데 그 점에 내가 바로 꽂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시가 세자를 때렸을 때도 죽이지 않습니다. 적중하는 판결을 했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들이 쌓여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이 19개 정도가 돼요. 그 중에 세종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네. 이 한글은 해례본에 설명되어 있는 해례본은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챕터와 마지막 챕터가 왕과 신하가 쓴 서문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3개는 한글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챕터 세종이 쓴 서문에 바로 뜻정자, 고유할 정자가 들어있고 정인지가 마지막에 쓴 서문에 고유할 정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도다열이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세종이 쓴 정은 뜻정이라는 한 단어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정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조선은 유교사회였어요. 중국에서부터 한군이 들어와서 펼쳐졌던 세상이고 당시 중국은 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개념이 없습니다. 중국은 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질이 있죠. 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효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똑똑하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킨스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정은 그 단어가 아니야. 정은 뎁스 있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정자를 썼는데 그럼 무슨 문제를 해결하냐?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한은 정으로 풀어낼 수 있다. 한국인만이 풀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한이라는 단어는 마음 신전에 막다른 곳에 몰렸다는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막다른 곳에 몰린 백성의 심정을 가슴 깊이 고요한 심정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마음만 주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먹을 것도 같이 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풀어낸다. 그래서 이 적이라는 그 기질을 가진 세종이 정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혼자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러 신하들과 만들었을 때 이도가 쓰는 화법이 있습니다. 신하가 적정한 얘기, 알맞은 행위, 적이라는 것에 부합되는 말을 하면 이도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랐다. 끝.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네요. 네. 네. 그래서 적, 정, 종으로 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작가님과 소설 이도 다이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짚어봤는데요. 작가님 잠시 후에 시장님과 또 이런 일대일 토크 나눈 뒤에 다시 모시고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꽃을 피울 두 번째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세종에서 피어난 이야기꽃 이렇게 한글 문화도시 투고 콘서트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뭐 세종시 하면은 세종대왕의 그러한 느낌, 세종대왕의 그런 정신이 느껴지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글 문화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세종시만의 특징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 한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네.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가 이제 세종대왕의 묘호를 따서 세종시대요.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한글에 대해서도 의외로 너무나 모르는 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 한글에 숨겨진 저로서는 수수께끼고요. 네. 이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문자입니까? 근데 이 위대한 문자를 전해 내려온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 몇몇 젊은 당시의 석학들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문자를 지금 새로 만든다고 할 때, 지금 이 시대에 만든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논문,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구지, 아마 창고를 가득 채울 정도로의 연구소가 있을 법한데, 그 어려운 우리 15세기 1433년도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자를 만드는 배경이나 논문이나 연구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 있다면 훈민정 해례본, 언해본 뭐 이런 건데요. 33페이지에 불과해요. 그렇게 만든 연구소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자료집이라든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게 나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또 궁금한 것은 세종대왕께서 이 문자를 만들었는데 가장 반대하던 그 당시에 학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최만리라고. 최만리가 우리 훈민정을 만든 거에 대해서 아주 지독하게 반대하는데요. 그 최만리는 그 당시에 대제학의 부집현실의 부학사가 그랬어요. 지금 말하면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 창제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여가 됐을 때 바로 반대를 하는데 그 상소 논리를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몰라요. 왜 반대했는지. 지금 최만리의 반대 상소는 원문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면 거기에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한글을 만들 때 과연 세종대왕과 몇몇 학자들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문자라는 학문의 집대성과 같은 그런 연구와 자료가 필요했을 텐데 세종대왕 혼자서 이걸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상상이 안 갔어요. 세종대왕이 언어학자가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독창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많은 학사들이 많지도 않고 일본에 들면 많은 거죠.
그게 가능했을까? 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한글을 만드는 것을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라고 자랑하지만 자기가 정말로 한민족이 자랑스러워할 것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문자책을 전부 다 집대성해서 거기서 최고의 원리만 뽑아서 만든 결정체로서의 한글이라는 그 결과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일본에서까지 실화였다고 한 얘기예요. 나는 그 두 개가 어떤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느낌이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말씀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우리 세종시도 이제 세종이라는 그 세종대왕과 때리와 뗄 수 없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또 그런 한글에 대한 역할도 많이 하고 있죠. 이음교도 있고, 그죠? 뭐 마을 이름도 아파트 이름도 뭐 다 한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 이제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었을 때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게 농사직설이라는 책이었어요. 세종대왕 때 농민들을 위해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변홍은인가 하는 분이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농민들이 보다 더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농사직설이라는 그런 전문 농업경영책을 썼는데 네. 문제는 농민들이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썼는데 만들었는데 막상 필요로 한 농민들은 읽지 못한다. 네, 답답했죠. 거기에 세종대왕께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 있어도 뭐를 말하고자 할 바 있어도 서로 사마띠 앉아있어요. 서로 통하지 않는다 문자로. 그래서 한글을 만들게 삭수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이제 휴리라고 하는 단어, 긍휼히 여기다라는 그 뜻이 바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된 건데 저는 그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대민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종대왕은 정말로 백성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글을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양반들은 간자를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 양반이었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점도 많고 느낄 점도 많은 것인데 저는 세종대왕의 그 애민정신이 바로 세종시에서 구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드신 그 한글로 우리 세종시만큼만은 길이 길여드리고 또 널리 퍼쳐드리는 게 옳겠다 싶어서 제가 2011년도에요 행복도시건설 총장할 때 그때 여기가 전부 다 허공을 파냈어요. 세종시에 만드는 도로, 교량, 학교, 동네는 뭐 저기 자치단체 조례로 만든 겁니다만은 그 세 가지는 행복청장일 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도로, 교량, 학교까지는 아니지만 도로, 교량 이름을 전부 한 1,400여 개 했는데 한글 학회와 같이 협업을 했어요. 우리말로 짓고 나왔죠. 그 세종시만큼만은 순수한 한글말로 이루어진 도시다. 그런 도시 하나만큼만은 대한민국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글 문화도시 이제 세종시. 우리 시가 이렇게 이제 이 타이틀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계속 하려면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현재 한글 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한글이 독창적인 언어였냐 아니면 전 세계의 문자의 체계화를 이룬 결정체적 언어였냐 이제 그 답을 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최말리의 반대 상소 2로 해보면 중국에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 했어요. 우리는 중국을 섬기는 사대주의 국가인데 중국에서 한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큰 나라에 거역하는 일이다. 이게 가장 큰 상소의 이유였고 세종대왕께서 최말리를 한글 창제에 참여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그 당시 최대 사대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면 협조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남의 나라를 더 중히 여기는 한자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말리가 소외됐고 나중에 한글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가
새말리는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분하기도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상처를 만든 겁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국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는 중국인데 지금 미국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미국인들이 한글을 못 배워서 난리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영어를 못 배워서 난리였는데 영어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미국 사람들 조조조 따라가긴 했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갔더니 네. 미국의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쫓아서 다니는 좀 가르쳐 주셨습니까? 한국말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기가 막힌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독자의 문자를 만드는 것조차도 대국의 눈치를 보았던 나라가 그렇게 만든 문자와 언어를 그 대국이 보려고 한다는 이 시대가 얼마나 뿌듯한 거예요. 그렇다면 벌써 우리가 한글과 한국어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세계로 펼쳐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네. 그 중심이 세종대왕의 묘호를 딴 세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이제는 뭐 한글을 배우고 싶어서 네.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글을 배우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발음이 더 좋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자랑스럽다. 네, 네. 그 스피치 발음을 전문가인 아나운서가 들어도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한글 문화도시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도 궁금해요. 시민들이 직접 좀 참여, 이건 좀 뭐 쉽게 그리고 또 잘 참여할 수 있겠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우리 세종시에 제가 취임하는 몇 가지 좀 특색이 있는데 네. 한글 사랑 거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한솔동에 가면 네. 이름도 한솔동이죠. 한글 사랑 거리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제 국가가 5월 15일을 스승의 날이 아니고 세종대왕 탄신일로 기념하는 걸 국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정되기 이전부터 저는 5월 15일을 세종대왕 탄신일로 기념을 했었습니다. 네. 한글 사랑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이 한글에 대한 위대성도 알지만 그 위대함 뒤에 있는 바로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옛날에 과거에 어려운 그 역사로 인해서 전 세계에 퍼쳐져 있죠. 입양도 많이 당했고요. 이민도 많이 당했고요. 뿔뿔이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도 그분들은 우리 고국의 언어, 고국의 어떤 숨결 같은 걸 느끼고 싶어 하십니다. 네. 그런데 모든 숨결의 중심에는 문자, 언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어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뜻이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 문화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옛날에 입양아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민을 떠나갔던 뭐 기독교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고국의 향수를 느끼고 고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쓸 수 있는 그런 한글 문화단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제 꿈인데요. 아이고 어렵네요. 한글 문화단지는 그게 두고기 때문에 지방에서 세종시 자체에서 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네. 돈도 꽤 들어가고요. 근데 그렇게 이해시키기가 어렵네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한솔도 그 한글 문화 거리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바로 그 한솔 동민입니다. 네, 제 역할도 크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들고 왠지 또 이렇게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두 분을 동시에 모시고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김경국 작가님 다시 한번 네, 여기 앞으로 모실게요. 네, 박수 다시 한번 주시고. 네. 일단 우리 시장님과 작가님은 오늘 초면인가요? 네, 저 선배님. 새벽에 꿈속에서 뵌 것 같아요. 어머, 아니 작가님 말씀 자꾸 이렇게 아유 정말 다릅니다, 그쵸 시장님? 우리가 자꾸 뭔가 밀리는 느낌인데 시장님, 그럼 이제 두 분도 궁금하신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제가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자 문제입니다. 세종대왕의 삶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우리 시장님 먼저 네, 답해 주시죠.
대왕 알면 알수록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민과 애민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세종대왕을 한글 만드시는 분으로만 기억돼서는 안 될 정도로 큰 위계성이 있어요. 사근육진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국경을 가장 최대의 국경을 확정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민락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인데요. 바로 박영이라는 음악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나라의 음악 체계로 확립시킵니다. 문자 체계로 확립시킵니다. 농사직설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 경영을 독립시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세종대왕의 정신을 창조, 개척, 애국, 애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창조, 개척, 애국, 애민을 동시에 다 달성하면서 그것으로 우리나라 역사의 근간을 잇는 문화, 또 방위, 또 경영 이렇게까지 하신 대왕은 없었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분 저한테 끼친 영향이라고 하면 그저 존경하고 흠모하고 따라가기 바쁘게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세종실록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했던 한 30, 40% 정도의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원망일까요? 행복함이죠. 네. 세종실록에 이런 게 있어요. 세종은 책을 참 많이 만들었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가르침을 적은 책이 치평요람이라는 책입니다. 이도다이어리에도 써놨는데 그 책의 정인지가 사위미성이라는 얘기를 써요. 근데 이 글이 둘째 아들, 왕이 되지 못한 비운의 아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을까를 세종실록을 읽으면서 추측해봤습니다. 사위미성이라는 말을 그냥 해석하면 이루지 못하고 끝난다라는 별 볼 일 없는 글자예요. 근데 이것을 왕의 업에 비유하면 어마무시한 글자가 됩니다.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을 왕의 일이라 한다. 왕은 자기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할 일을 하고 가는 사람이다라는 아주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도다이어리에 그 당시에 이 책을 쓰고 당시에 둘째 아들이 정인지, 성삼문, 박평년 등과 회식을 자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인지가 나를 대신해서 둘째 아들 세조조에게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써놓은 대목이 있어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말을 저는 삼성을 퇴직할 때 저는 한국의 몬테소리를 같은 창의적 기업을 10년 내에 만들 거야. 그리고 퇴직하고 5년은 백수로 살 거야. 그 백수로 살면서 이 글을 쓰는 준비를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저의 후손이 이루어줄 수 있으면 하는 것까지 하고 죽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끼친 그 세종대왕의 삶의 영향이 어마무시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장님은 또 개인적으로 우리 작가님께 궁금하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긴장이 확 됩니다. 네. 그 세종실록을 이도다이어리라는 그런 책자로 내신 것에 대해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항의라고 하기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인가요? 세종대왕의 이름은 이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 후손이 이도 이렇게 함부로 불러도 되는 이름이냐. 그분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붙여져 우리가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세종대왕 탄신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스승을 세종대왕 탄신일로 삼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그래도 대왕, 세종대왕께서 극존칭을 붙여야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리 민주적인 그런 발상과 수평적인 사고를 갖는다 하더라도 연산군한테도 그런 거 이모시 그렇게 생겼으면 세종대왕님께만 이도 드리기가 참 고혹했습니다. 이거 정말 진심 같아요. 정말 진심. 제가 책을 쓰면서 이도 다이어리라는 이름 때문에 책을 더 팔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찍어주셨어요. 아, 그러세요? 예, 세종에 관한
기사를 많이 내는 세종 관련 신문사 대표님이 저에게 이 책은 기사화시킬 수 없다. 그 정도로. 그리고 제 책의 뒤에 보면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최용식 회장님이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최용식 회장님이 제 추천사를 부탁했을 때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감히 이도라는 이름을 썼는데 기념사업회 회장이 추천사를 써줄 수 있는 것인가? 결국에 써주셨습니다. 전 두 가지로 답을 해드릴 것 같아요. 왕이의 이름은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왕이 되면 백성, 신하들의 이름 중에 도자가 들어가면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도의 이름 제가 책 표지에 써놨죠. 복도자로 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록에도 복도자로 써있지 않아요. 오소매 도자로 써있습니다. 복도와 오소매 도자는 점 하나 차이예요. 점 하나. 그런데 왜 오소매 도자로 썼을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의 형 효령, 그의 형 양령도 앞에 변을 바꾸면 복이라는 뜻의 한자가 됩니다. 그러면 태종이 아들들의 이름을 3명을 복이라고 지어줬어요. 막내 성령, 일찍 죽은 성령의 이름에는 복이 없습니다. 왕의 이름이 스스로 복도자를 쓰면서, 오소매 도자를 쓰면서 복이라는 도자를 백성들에게 쓸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뜻을 따른다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세종이라는 프레임이 성분이라는 것이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국인의 역사에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세종입니다. 21개나 만들었거든요. 일본인 과학사전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구 전체로 21개가 안 됐었다고요. 그 사람의 DNA를 물려받은 후손들은 왜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가? 우리는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옆집에 아이가 똑똑하면 야 쟤는 처칠이 되겠어 하는데 옆집에 아이가 우리 세종 같죠? 그러면 비아냥을 합니다. 성분의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디자이너는 그렇지 않아요. 디자이너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서 사람들이 살게 하는 게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새로운 걸 추구하죠. 그래서 기존의 문법을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의 문법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종을 쓰지 않고 이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도 다이어리라고 썼더니 왜 일기라고 쓰지 않냐고 또 영어라. 책 표지 위에다가 영어로 써놨어요. 아이도 다이어리. 근데 그걸 이도 다이어리라고 읽어요. 그건 여러분들 읽으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아이도 다이어리라고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이도도 되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디자인할 때 제일 부러웠던 회사가 어디 회사인지 알아요? 어딜까요? 제록스라는 회사예요. 미국인들은 복사해올래 그럼 카피라는 단어를 안 써요. 제록스라는 단어를 써요.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죠. 아이도 다이어리가 다이어리를 매일매일 쓰는 것에 고유명사가 되게 하면 어떨까라는 개념을 가지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에서 새로운 창의성을 만들어내고 싶었다. 그래서 최용식 회장님도 저의 이 말에 승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됐을까요? 관점에 따라 보시고 디자인을 기존의 파격이라고 해석하시면 그건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아버님 서망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진짜 홍자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교육의 조상한테 아무리 이름을 부르는 게 저로서는 아직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끔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네. 세종시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킹 세종시티라고 해요. 그럼 더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뭐 디자이너의 생각은 제가 존중을 하지만 제 네. 생각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내는 책엔 이도 안 쓰겠습니다. 그래야 더 많이 팔리고. 옛날에는 바로 어른들의 이름을, 그게 옛날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바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다라는 스스로 겸허함을 표시하면서 호를 썼거든요. 네. 그 호는 아무나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나 우리 전통이 민주적인 게 아니고 권위적이고 질서만을, 상하 질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하의 질서도 만들 때 평등의 질서도 같이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는 아무나 그래도 손 감고 이렇게 막 불렀어요. 애들도 부르고 친구도 부르고. 그러나 이름만큼만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그 우리나라의 그 또 하나의 전통인데요. 네. 그것을 외국 사람한테 설명하면 굉장히 존중해요. 네. 그리고 우리말은 엄연히 존칭어가 있고 겸양어가 있고 평어가 있어요. 영어는 없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도 외국 사람이 한국을 존중해주는 근거가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가면 안 세종 쓰면 책을 좀 많이 팔아주실 거죠, 시장님? 대왕님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대화는 안 해도 어떻게 해도 좋은데 어쨌든 이도하는 거 제가 좀 죄송스러워요. 아이고, 잘하면 이제 회초리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서.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작가님도 우리 시장님 오늘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종시에 아침에 내려서 봤는데 네. 세종시가 이렇게 굉장히 평평하고 넓은 땅이더라고요. 네. 시장님이 보시기엔 세종시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로 느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뭐 면적을 여쭤보는 말씀은 아니죠. 네. 신도시는 2,300만 평입니다. 그런데 뭐 그걸 여쭤보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세종시의 지평을 어디까지 보시냐라고 여쭤보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이건 세계다라고 말씀드리겠네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그럼요. 자, 지금 이제는 이제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릴 텐데 두 분 모두 뭐 세종대왕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구도 함께 해오고 하시는데 우리 또 세종대왕의 리더십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 세종시의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적용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답변은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 전해 주시죠. 세종대왕의 위대성을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한글을 반대했던 쉐말리에 대한 일이에요. 나중에 한글을 반복할 때 1443년, 36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반대하는 학자가 몇 명 있었어요. 상소를 올려서 절대 아니되옵니다. 그 대표자가 채말리인데 그 채말리를 세종대왕이 너무너무 섭섭해했어요. 그래서 그런 강한, 말하자면 이제 채말리의 상소 내용에 보면 뭐 농사직서를 농민들이 더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노라라는 것도 부인을 해버려요. 이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래가면서 오로지 사대주의를 강조하면서 도리에 어긋난다라고 할 때 세종대왕이 너무너무 섭섭해서 옥에 가줍니다. 옥에 가두는데 그쯤 됐으면 사형에 처벌하죠. 그런데 옥에 가지고 3일 만인가 풀어줘라. 나한테 반대했지만 너무나 아까운 우리의 인재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일체 벌을 안 해요. 쉐말리도 굉장한 그 당시에 석학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임금한테 반대해서 옥에 가두어졌다가 곧 풀려났지만 그 다음부터는 초야에 묻혀서 절대로 관직을 넘보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걸 보면서 참 멋져요. 참 멋있어요. 우리 정치를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인데 제가 평소에 시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저희 철학이 포용과 개방이거든요. 포용과 긍정이거든요. 포용을 하되 가능한 이해해주고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자.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지 말고 상대방이 말하는 뜻을 새기려고 해보자. 라는 게 제 개인적인 노력인데 어쩌면 제가 세종대왕을 배웠다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그러한 점을 저도 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뭐 오늘 몇 분 방문 안 하셨지만 포함해서 어떤 걸 좀 녹여내면 좋다고 보십니까?
세종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종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책에 써놨죠. 세종은 변역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역이란 단어는 바꾸고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바꾸고 고치면 새로 쓸 수 있죠. 근데 이 변역이란 단어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단어예요. 변역을 사물에 적용할 것인가 사람에 적용할 것인가 달라집니다. 사물은 바꾸고 고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바꾸고 고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특히 자기 자식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이 말하는 사람에 비유하는 변역은 내가 먼저 변하고 남이 역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남이 바뀌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자기가 먼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말을 하면 행동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신하들이 역하는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하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반드시 신하가 말해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여기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신하가 바로 최만리입니다. 신하님께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최만리 상소를 했을 때 세종이 모두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 맞는 얘기들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최만리는 바뀌지 않는구나. 그리고 최만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최만리의 기사들을 보면 세종은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준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을 벌합니다. 정창송과 김문이라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학자가 바로 김문이라는 학자예요. 김문은 선비로서 최악의 짓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해요. 그 최악의 짓이 뭐냐면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는 내 뜻으로 신하들이 동요를 하니까 내 말이 옳다고 하더니 오늘 최만리가 얘기하는 것을 보니 타당한 말이 들어있으니까 최만리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문은 선비가 아니다, 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벌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의 리더십이 바로 변역이라는 거죠. 세종시는 한국의 가운데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중심은 기다리는 기간이 제일 큰 것을 중심이라 하죠.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님도 계속 그냥 끄덕이시면서. 맞았어요. 네. 정창순 김문에 대해서 네.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어요. 최만리는 분명히 의견이 주관이 있지만 나는 서운했지만 훌륭한 학자다 라고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기회주의자들 그러니까 곡학 아세를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저 말이 옳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이쪽 편이 들어주니까 그건 또 반대하고 맨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 훈민정음을 만든 것을 찬성하고 잘하십니까 그랬어요. 네. 그 반대 상소를 할 때는 최만리 편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격분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서도 우리가 곡학 아세를 하거나 아니면 기회주의자 같이 양시양비론을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옛날에 세종대왕께서 가장 혐오스럽게 보셨던 거예요. 그건 학자가 아니다. 기회주의자고 그저 자기의 이득만 취해보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회색 분자를 보는 것을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도 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